안녕하세요. 나눔가치투자TV의 김희정입니다. 저희 오늘은 주간 핫이슈 시간인데요. 우리 나눔가치투자TV의 주간 핫이슈에서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들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가치투자TV에서는 다양한 주식, 해외 주식, 그리고 증시와 경제 이슈들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김정철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에 시장이 워낙 바빠서.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하게 이슈로 다뤄야 될 내용을 하게 돼서 좀 오늘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난번 주간 핫이슈에 이어서 오늘도 금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장기 대출 금리가 단기 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게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하면 단기로 빌리는 금리가 장기로 빌리는 금리보다 더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어떻게 발생을 하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자, 올해 3월 말 4월 초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 여기가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자, 보시면 지금 쭉 보시면 최근만 한번 따지고 볼게요. 최근만 따지고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2000년대 이후로 한번 발생을 했죠. 맨 초반에 발생을 했고, 그때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IT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융위기가 폭락 장세가 왔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2007년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지수가 대폭락을 했고, 또 쭉 가다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2019년 정도에 발생을 했는데, 그때 살짝 발생했을 때 그 뒤로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올해 3월 말에 4월 초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세요. 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 금리가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목표로 갖고 있는 게 미 국채 10년물 금리와 근접한 정도의 금리를 목표로 타겟으로 잡고 있어요. 그게 이제 중립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립금리까지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나면 나중에 이 금리가 중립금리 근처로 오잖아요. 그러면 중립금리 근처로 오게 되면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장기금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장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장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고채 10년물은 미국의 경제 성장을 반영하는 금리예요. 그리고 미 국고채 2년물 같은 경우는 이건 단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기물 같은 경우는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을 반영하는 그런 국고채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장기물의 경우는 미리 선반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금리를 인상을 쭉 하다가 어느 정도 금리 레벨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하기 힘들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장기 금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정체하거나 밀립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단기물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미 국고채 2년물은 미 연준 금리 정책을 반영하니까 미 연준이 거의 마지막에 왔지만 금리를 한두 번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단기 금리는 바로바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금리가 역전된 현상이 벌어진다. 즉 당장 움직이는 미 국고채 2년물 그리고 그보다 더 단기인 3개월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데, 미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먼 뒤에는 금리가 인상되기 힘들겠구나라는 걸 선반영하기 때문에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이 말은 금리를 올리면서도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올릴 것 같다라고 느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데, 지속되지 못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거나 금리가 피크가 어느 정도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장기물이
먼저 선반영되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례는 미 국고채 10년물이 금리가 하락하면서 미 국고채 2년물의 단기 금리가 역전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 국고채 금리가 덜 떨어지게 되고 떨어진다 해도 바로바로 떨어지지 않고 미 국고채 금리 그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대부분인데 근데 반면에 지금 현재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같은 경우 미 국고채 10년물이 약상승, 조금 상승하거나 정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 국고채 2년물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역전하는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지금은 조금 그래서 조금 포인트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전에 설명을 해주실 때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후에 매번 IT 버블이나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렇게 큰 위기들이 있었다면 이번에도 최근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는데 향후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든 말든 우리가 뭔 상관이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길게 빌리려고 유정 씨한테 나 10년 뒤에 갚을게. 돈 좀 빌려줘. 그럼 유정 씨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금리를 높게 받겠죠, 당연히. 네. 안 빌려주진 않죠? 빌려주진 아시겠죠? 예. 내가 그리고 2년 뒤에 갚을게 하고 빌리면 그보다 금리를 덜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2년 뒤에 갚을게라고 하는 그 금리가 더 높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단기 유동성이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금리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돈을 빌리기가 힘들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빌리기 힘들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런 경우에 주로 단기 유동성 경색이 발생했을 때 주로 대형 사건이 좀 동반하는 경우가 좀 있었다 지금까지. 자, 금융위기 전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위기가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어도 위기가 안 왔던 경우도 있어요. 근데 위기가 왔을 때 뒤를 돌아보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위기가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예를 들어서 한 8번, 10번 있었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여기서 한 7, 8번 정도 있었다. 아니면 6, 7번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이제 방법이다. 제일 좋은 시각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 현재 다시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더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가 4월 22일인데 오늘 파월 연준의장이 IMF에서 이상한 말 해가지고 예, 아니 앞으로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했다 그래가지고 미 국고채 10년물이 현재는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갭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진 상태거든요. 자 그리고 중립 근처로 이거는 문제는 중립 근처로 갔을 때가 문제예요. 중립 근처로 갔을 때 장기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니까 아직은 좀 먼 얘기다. 사실 장단 금리 역전 현상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금리를 계속 올려요.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 경기가 과열돼서 금리를 쫙 올립니다. 올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경기가 더 이상 과열이 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그 뒤에는 금리가 침체가 되겠죠. 근데 침체가 될 때 주로 버블이 쌓였다가 터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올리다 보면 금리 올리는 거의 마지막 피크쯤에는 버블이 터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주로 큰 위기가 와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마치 나타나면 엄청난 큰 위기가 온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 금리가 오르게 된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고 과열돼서 금리가 올렸던 거고 물론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오른 게 아니고 지금은 경기가 좋진 않지만 물가가 올라서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게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되는 시점에 좀 상황도 좀 다르기도 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사실 발생하지 않는 일이다.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금리가 고점 레벨이 와야 그게 버블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좀 먼 얘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 연준의 QT 양적 축소죠. 양적 완화를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 양적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QT가 계속되는 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 QT라는 게 양적 축소라는 얘기는 양적 완화를 해서 축소를 하는 거거든요. 대차대조표,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쭉 부채가 늘면서 쭉 늘어나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QE,
양적 완화라는 거는 시장에 있는 채권을 내가 사줄게. 줘, 우리한테. 그래서 채권을 받고 너네는 돈을 가져. 이렇게 돈을 준 거거든요. 이게 양적 완화인데 반대로 양적 축소를 하려면 시장한테 채권을 팔아 넘겨야 돼요. 시장한테 채권을 팔아 넘긴다는 얘기는 즉 채권을 판다는 얘기죠. 팔 때 한 달에 지금 현재 미 연준이 5월달 이후에 QT 양적 축소를 하려고 하는 게 국고채가 한 6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MBS가 한 400억 달러, 그래서 1000억 달러를 매월 양적 축소를 할 예정인데 국고채가 600억 달러인데 이 국고채 600억 달러 중에 대부분이 다 장기물이에요. 그러니까 장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요. 내다 파는데 엄청난 양이 내다 팔면 많이 팔면 가격은 떨어지죠. 네.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떨어지겠죠. 금리 올라가죠. 올라가요? 네. 가격과 금리는 반대라고 여러 번 얘기 들었는데 일단 여튼간에 시청자 여러분도 잘 생각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반대로 올라갑니다. 그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해요. 나 은행에 돈 빌려주세요. 근데 은행에서 당신의 신용도가 높지 않아서 당신의 신용도가 높지 않다는 얘기는 당신의 가치가 높지 않아서 이자를 많이 내야 됩니다. 즉 이자가 높을수록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직업도 엄청나게 빵빵하고 연봉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은행 딱 갔어요. 은행에 대출 좀 해주세요. 아우 대출 1% 해드릴게요. 즉 내 신용도 내 가치가 높기 때문에 금리는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고채 채권을 많이 팔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즉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장기물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QT를 한 동안은 장단기 역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지는 않다. 예. 그리고 QT를 앞으로 한 3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규모로 따지자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좀 쉽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좀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기 침체가 오는 이 기간, 요 회색 기간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이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과 이 기준금리하고 10년물 금리를 한번 비교를 한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동안 2003년에 2004년 넘어갈 때 2004년부터 기준금리를 쭉 올렸는데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별로 반응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와서 이게 기준금리가 국고채 금리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이게 또 꼬꾸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되고 자 보시면은 2년물 금리는 이게 페드의 금리 인상 정책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페드가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2년물 금리는 바로바로 반응을 하죠. 바로바로 반응하고 이거는 미국제 10년물은 경제 성장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다르다. 요걸 좀 비교하는 표니까요. 요걸 확인하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좀 버리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오늘 전문가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증시 주요 일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주요 일정 중에 일단 먼저 지표를 좀 볼게요. 다음 주가 증시 일정이 너무 중요해서 다음 주가 실적 발표가 싹 다 몰려있는 그런 실적 발표 완전 피크주입니다. 피크주기 때문에 일정을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는 무조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이 뭐 올라갈 때 제가 다음 주 초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보셔도 늦진 않습니다. 자 일단 26일 날 화요일 날 우리나라 경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데 경제 성장률 그렇게 많이 영향을 뭐 미치진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자 25일 날 월요일 날 뭐가 있냐면 프랑스 대통령 결선 투표가 있어요. 지금 현재 마크롱하고 르펜하고 지금 양자 대결인데 뭐 마크롱이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르펜이 이기잖아요. 시장 난리 납니다. 아마 유로가 대폭락할 거예요. 아마. 그럼 달러 또 올라갈 거고 그럼 또 우리나라 증시 또 외국인 투자 또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 마크롱이 지진 않겠죠. 지금 아직도 격차는 좀 괜찮습니다. 격차는 나쁘지 않게 이기고 있으니까 르펜이 이제 어떤 주의자냐면 약간 극보수, 약간 극우파라서 러시아 푸틴하고도 친하고 프랑스가 러시아 푸틴하고 친해져 버리면 진짜 유럽 난리 납니다. 진짜 유럽 난리 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극우파가 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 주요 지표 중에 28일 날 있는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목요일 날 발표를 하게 되면 금요일 날 아마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좀 나와줘야 그래야 물가 상승률이 높아도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게 다음 주에 하이라이트다.
지표 중엔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보시면은 실적 발표가 역시 제일 중요해요. 실적 발표가 제일 중요한데 먼저 25일날 현대차, 기아, 포스코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카드, 기업은행, PI 첨단소재 등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현대차, 기아가 실적 발표를 하기 시작해요. 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우르르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자, 이때 실적 발표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환율이 상당히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현대차가 과연 얼마나 실적이 지금 유럽에서 3위까지 올라왔어요. 점유율이. 3위까지 누노를 이겨버렸습니다. 그 3위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지.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전쟁이 2월 달에 터져가지고 러시아 공장 셧다운이 3월에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이 손실 충당금을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 좀 나올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25일날 월요일날 미국 실적 발표 뭐 중요한 건 없어요. 중요한 건 딱히 없는데 25일날 이제 6일날 화요일날 우리나라 보면 현대제철이 실적 발표하는데 현대차 그룹 소속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 발표하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화요일날은 미국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장 끝나고 벌어질 알파벳, MS 실적 발표, 그 다음에 GM 실적 발표, 비자,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역시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요 회사들 실적 발표가 우르르 터집니다. 이게 장 마감하고 나오거든요. 장 마감하고 나오니까 미 증시에 영향을 안 줘요. 미국 증시 장 닫고 우리나라 증시 열리기 전에 이게 딱 나오고 그걸 아시아장이 그대로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요게 이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실적이 다 잘 나올 거로 보고 있어서 오히려 좋은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요일날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날에는 SK그룹들이 실적을 좀 발표해요. SK하이닉스, SKIT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많이 실적 발표를 하고 LG화학도 일단 실적 발표를 하고 LG그룹도 나머지 자회사들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 삼성은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등 실적 발표가 상당히 몰려있죠. 네, 그 다음에 수요일날 저녁에는 제일 중요한 실적 발표는 일단 보잉이 일단 실적 발표를 하고요. 과연 군수품 얼마나 팔았을지 한번 볼 수 있겠고 T모바일 실적 발표는 뭐가 있냐면 5G 통신장비 관련한 투자 정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적 발표하면서 IR을 해요. 지난 테슬라 실적 발표할 때도 앨런 머스크가 나와서 뭐 우리 뭐 할 거다, 우리 로보택시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IR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IR 내용을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 장 끝나고는 또 엄청난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메타 플랫폼, 메타, 페이스북, 옛날 페이스북이죠. 그다음 퀄컴은 반도체 회사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포드도 그다음 페이팔 다음에 클라우드 쪽 하고 있는 에퀴닉스까지 실적 발표를 하니까 상당히 좀 중요한 실적 발표가 있다. 그다음 목요일 날이 이제 요런 메타랑 얘네도 실적 발표한 걸 목요일 날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받을 거고 한국에는 또 목요일 날 삼성 SDI, 삼성 SDS,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하나솔루션, OCI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고요. 이날 또 밤이 아니죠. 그 다음날 새벽에 미국장이 또 목요일날 문 닫고 나서 애플이 실적 발표합니다. 애플 관련주들은 금요일날 우르르 또 움직일 거예요. 아마 LG노텍, LG디스플레이 뭐 이런 종목도 전부 다 LG전자까지도 자 그다음 뭐 BH 같은 회사 전부 다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 다 금요일날 아침에 움직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인텔도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반도체 중요한 실적 발표가 목요일날 있다. 목요일날 장 끝나고 미국 장 끝나고 하니까 금요일날 우리나라 증시에 바로바로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SK이노베이션, 아프리카TV, 하나생명, 그 다음에 LS일렉트로닉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일정을 반드시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산 종목은 실적 발표 무조건 날짜 언제인지 알아야 돼요. 타이머까지 다 맞춰놓으셔야 돼요. 이거 실적 발표 일정 어떻게 하나요?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전화하세요. 전화. IR 담당자한테 그 기업의 IR 담당자 전화번호가 HTS 나와 있어요. 그 전화해가지고 실적 발표 언제 합니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반드시 자기가 매수한 종목은 반드시 내 실적 발표가 언제인지 반드시 알자. 이 내용을 끝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해서 준비한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간 핫 이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과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영상 관련해서요, 궁금하신 것들은 유튜브 댓글 또는 더보기란에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저희 나눔 가치 투자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